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바탕으로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중시한 반면, 중시했죠. 이성을 바탕으로 성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중시했다. 그래서 쾌락이나 명성을 추구하는 삶,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소피스트가 추구하는 그런 삶은 가치가 없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란 여러분 모두가 육체나 재산보다도 영혼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득한 일이었다. 그래서 도덕규범의 밑바탕에 놓인 다양한 도덕규범의 밑바탕에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소피스트는 윤리적 상대주의,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것 두 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를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모두 일단 둘 다 공통적으로 인간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제시한 올바른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소피스트들이 제시한 윤리적 상대주의는 우리가 서로 다른 개인이랑 사회에 상이한 도덕규범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장점이죠. 근데 옳음의 보편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아서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단점, 그리고 도덕적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네, 마이너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보편주의의 장단점을 보도록 합시다. 윤리적 보편주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의 혼란의 극복,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라고 소피스트가 이야기할 때 이런 거 다 말고 이거 하나만이 진짜 가치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막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보편주의가 극단화돼서 어떤 한 가지 가치만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를 획일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습지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그리스가 어디에 있을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지도를 보고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그리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그리스예요. 그러면 그리스 주변으로는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 지중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물론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는 바다랑 또 바로 가까운 육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활발하게 무역을 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이 정도가 대부분인 여기까지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반면에 지중해는 이렇게 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다. 도시국가는 어떤 뜻일까? 폴리스라는 것 자체는 방어하는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되게 산지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살면서 다른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성과 같은 것을 이렇게 쌓고 서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런 폴리스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국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방어하는 곳이 국가다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폴리스도 이런 방어하는 터전이라는 뜻에서 왔죠. 그리스에서 이런 도시국가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산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 대표적인 두 도시국가, 두 나라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아테네라는 도시국가, 그리고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케네라는 도시국가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건 이 두 가지였죠. 그럼 두 가지 중에서 어느 나라에서 발전했을까? 아테네에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사상가들이 모두 그리스 아테네의 사상가들이었죠. 왜 그럴까 하고 보면 스파르타는 이렇게 평지가 좀 있었어요. 여기는 산이기는 하지만 가운데 평지가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무역하러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상황, 다른 지역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기네들끼리의 이런 생활상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산지가 너무 많아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서 이제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들과 접촉하게 되고
서로 다르니까 이런저런 궁금증이 발달하게 됐겠죠. 더욱이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토론 발달하고 생각하는 기술이니까 철학도 발달했던 것입니다. 이제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보면 되겠죠. 교과서에서 소피스트라는 글자 그대로를 찾아본다면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소피아가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냐? 수사학, 변론술을 가르치던 사람들이다. 변론, 수사학은 이렇게 말을 꾸며내는 거고요. 변론은 변명하고 이제 논증하는, 변호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두 명은 스포르타고라스라는 사람이랑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우리 아까 봤죠. 교과서에서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각 한 명 개인의 경험만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 말은 이 말 그대로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어떤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나에게 그렇게 존재하고 어떤 것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당신에게 그렇게 존재한다. 이것도 여기 이렇게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한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랑 똑같은 의미이지만 각 개인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다. 똑같은 이제 말이네요. 각 개인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맞으면 되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소피스트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 보편주의, 상대주의 입장. 그럼 진리가는 객관적, 주관적이죠. 사람의 이제 주관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진다.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물어보는데요.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봅시다. 소피스트는 보편적인 진리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삶의 목적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죠. 관습, 자기가 속한 사회의 관습과 법을 따라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소피스트는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자기가 속한 사회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진리는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옳은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소피스트를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없다. 가라고 이제 말한 거는 소피스트 중 한 사람인 고르기아스였어요. 이런 입장을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돌려서 계속 의문을 품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지금 존재하는 게 존재하는 걸까? 이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설사 알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을까? 계속 물음표 살인마처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르기아스 회의주의의 입장에서 나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될까? 나의 사례는 파키스탄에서 친오빠가 남녀 평등을 주장한 여성을 죽인 일이었어요. 여자 동생을.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르기아스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 이 오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지 않겠죠. 정말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자기 여동생을 죽인 오빠의 행동도 맞다 그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소피스트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껴주면 되고요. 이번엔 소크라테스. 자, 봅시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에 동그라미 해보면 많은 친구들이 알라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했어요. 지식, 안다,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는 것, 뛰어난 것, 행복이라는 개념을 한 글자로 표현을 해보면 아는 것은 지, 뛰어난 것은 덕, 행복하다는 것은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 개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밑에 보니까 이렇게 서로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알아야지 행동할 수 있고 지식을 가져야지 도덕적으로 행동을 뛰어나게 할 수 있고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다. 지랑 덕이랑 복이 모두 같은 것이다. 즉 아는 것, 탁월한 것, 행복한 것은 하나이다. 지, 덕, 복, 합, 일 합쳐서 하나가 된다. 합일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선한 것일까요? 아는 것이죠. 악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알면은 악행을 할 수 없다.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거다.
이건 악행의 비자발성. 악행은 내가 알고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비자발성. 모르니까 하는 것이다. 비자발적으로. 라고 이제 이런 악행의 비자발성이 도출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이라는 말은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한 거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난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즉 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알아서 행동한 게 아니다. 알아서 악행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소크라테스가 알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계속 물음표를 붙이고 있죠. 자기가 대답을 하진 않아요. 뭐가 덕일까? 라는 질문에 이게 덕이야 라고 대답을 하지는 않고요. 소크라테스는 계속 이렇게 질문만 합니다. 질문만.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대화법이라고 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는 거니까 문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아이를 스스로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와 같다.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와 같다. 진리를 낳도록 도와주는 산파와 같다는 점에서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도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소크라테스, 크리톤, 플라톤을 찾아보세요. 주인공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제목이니까 얘가 주인공이겠죠.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 이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을 플라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은 탈옥을 권유한 크리톤. 그리고 이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제자인 플라톤. 플라톤이 너무 할아버지처럼 늙어 보이죠. 왜 그러냐면 되게 제자이고 나이 차이도 났는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플라톤이 워낙 서양 윤리 사상사에서 거대한 그런 위인인데 어리게 그리면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처럼 그렸다고 합니다. 자, 특이한 점은 일단 위에를 가리키고 있죠. 내 영혼은 죽어서 천국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불쌍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독약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독약, 죽음도 불사하는 강직한 사람이다. 그럼 이런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볼 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윤리는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표현한다면 보편주의, 절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철학의 주제, 점프 과제 봅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연 철학자들이 활동을 했었죠. 그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철학의 주제가 자연이었어요. 근데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주제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인간을 탐구 주제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소피스트 글자 그대로의 뜻은 지혜로운 자. 소피스트는 변론술, 수사학 등을 가르쳤다. 대표적인 소피스트에는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등이 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은 이게 기준이죠. 지식의 근원이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진리는 상대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은 세속적 성공,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말을 통해서 소피스트들이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끝냈네요. 이제 플라톤 올리겠습니다.